역사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기록된 자와 역사를 만든 자.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자를 그냥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 수십 명의 처형, 그리고 자신의 처가까지 숙청한 남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 끝난 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탁월한 개혁군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호패법, 신문고 6조 직계제, 혼일 강리역 대국도지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파트 1. 출생과 성장. 1. 가문과 출생 배경. 1367년 고려가 서서히 기울어가던 시절, 함경도 영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훗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성계, 어머니는 그의 두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이름에는 나라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2. 탁월한 학문적 역량. 이방원은 형제들 중 가장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1382년 불과 16살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했고 이듬해인 1383년에는 성균관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382년 고려의 마지막 과거인 문과에 당당히 급제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왕자, 이것이 이방원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3. 아버지의 조선 건국과 이방원의 역할. 1388년 아버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역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때 이방원의 역할을 결코 작게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이자 아버지의 최대 정적이었던 정몽주를 처단하는 일에 직접 개입합니다. 1392년 4월 선주교.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의 철퇴에 정몽주가 쓰러집니다. 조선 건국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성계는 이 행동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꾸짖었죠. 이 갈등,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미묘한 균열 이후 조선 역사를 뒤흔드는 씨앗이 됩니다. 파트 2. 왕자의 난 피로 쓴 역사. 1. 세자 책봉의 비극 1차 왕자의 난 1398년. 조선이 건국되자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에 공헌한 공신 중 으뜸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불과 10살도 안 된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을 주도한 것은 개국 1등 공신 정도 전. 그는 강력한 재상 중심의 국가를 꿈꾸었고 왕권을 철저히 제어하려 했습니다. 1398년 8월 이방원은 움직입니다. 신복들을 이끌고 경복궁 인근에서 정도전과 그 일파를 기습합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개국 공신들이 이 밤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어서 세자 이방석과 그 형 이방번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2차 왕자의 난, 1400년 형제들의 전쟁. 1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과가 세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방간과 그를 지지하는 박포 세력은 이방원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1400년 1월 개성거리에서 이방간의 군사와 이방원의 군사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결과는 이방원의 완승. 이방간은 유배를 가고 이방원은 마침내 세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방과에게서 왕위를 양위받아 조선 제3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태종, 종묘의 으뜸이 되는 왕. 그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파트 3. 왕권 강화와 외척 숙청. 1. 처가를 무너뜨린 왕, 민씨 외척 숙청. 태종은 즉위 직후 가장 먼저 자신의 처가를 공격합니다. 왕비 원경왕후의 오빠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들은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공신이자 외척이었죠. 그러나 태종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외척이 강하면 왕권이 흔들린다. 결국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영모 혐의로 처형됩니다. 1415년의 일입니다. 왕비 원경왕후는 평생 이 일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은 개인적 감정보다 국가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통치 방식의 본질입니다. 2. 육조직계제, 왕이 직접 통치한다. 고려 때부터 내려온 전통 중 하나는 의정부가 국정의 최고 심의 기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의정부 재상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태종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1414년 육조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6개 행정부서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입니다. 재상들의 권한은 대폭 줄었고 왕권은 비로소 직접적이고 강력해집니다. 조선이 왕의 나라가 되는 제도적 기반이 이때 마련됩니다. 3. 사병협파, 무력은 왕에게. 왕자의 난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왕자들이 사적인 군사력, 즉 사병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 자신도 사병으로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 그는 즉각 사병을 협파합니다. 1400년 모든 공신왕족의 사병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군사력의 독점. 이것이 왕권 강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파트 4. 제도 개혁의 완성. 1. 호패법, 최초의 주민등록제도. 태종의 치적 중 오늘날 시각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바로 호패법입니다. 1413년 시행된 이 법은 16세 이상의 남성 모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패를 갖고 다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호패에는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신분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의 600년 전 원조인 셈이죠. 목적은 인구 파악과 조세, 군역 관리. 국가가 백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2. 신문고,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 1402년 태종은 경복궁 앞에 신문고를 설치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직접 북을 쳐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왕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선언. 3. 저하 발행, 화폐 경제의 시도. 태종은 경제 분야에서도 선구적 시도를 합니다. 저와 당나무 종이로 만든 지폐를 발행합니다. 현물 물물 교환 중심이던 경제를 화폐 경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시대를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4.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세계를 그린 왕. 1402년 태종의 명으로 제작된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이 지도는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유럽까지 담겨있는 이 지도는 당시 조선이 얼마나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행정군주가 아닌 세계를 향한 시선을 가진 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5. 양전 사업과 조세개혁. 태종은 전국적인 토지 측량 사업, 양전을 실시합니다. 정확한 토지 파악은 공정한 세금 부과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부당함을 바로잡는 조치였습니다. 파트 5. 외교, 군사와 영토. 1. 여진 정벌과 동북방 영토 확장. 태종 재위 기간 조선의 북방 국경은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여진족이 두만강 일대를 오가며 변방을 위협했고 태종은 이에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1406년과 1410년에 걸쳐 여진 정벌을 단행합니다. 이 군사작전은 훗날 세종, 세조대의 육진 개척, 사군 설치로 이어지는 북방 팽창 정책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2. 대마도 정벌, 기해동정, 1419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리한 뒤인 1419년 조선 수군이 대마도를 공격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종대의 사건이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상왕으로 있던 태종에게 있었습니다.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직접 공격한 이 원정은 동아시아 해양 질서에서 조선의 위상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3. 명나라와의 외교. 태종은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치밀한 외교수를 발휘합니다. 즉위 초 명나라의 승인을 받는 것이 왕권 정당성 확보의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냅니다.
동시에 과도한 곡물 요구에는 협상으로 대응하며 조선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파트 6.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1. 세자 교체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세우다. 태종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령, 효령, 충령. 세자는 당연히 장남 양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방탕하고 세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1418년 세자 양령을 폐하고 셋째 아들 충령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바로 훗날의 세종대왕입니다. 2. 양리 이후에도 실권을 쥐다. 1418년 8월 태종은 충령, 즉 세종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러나 물러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강력한 상황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마도 정벌 결정, 주요 인사 문제 여전히 태종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왕위는 넘겼지만 나라는 아직 자신이 지키겠다는 신념. 1422년 태종은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파트 7. 평가와 역사적 의미. 1. 잔인한 군주인가, 위대한 개혁가인가? 태종 이방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는 분명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2번의 쿠데타, 수십 명의 처형, 자신의 처가 숙청까지. 역사는 그를 냉혹한 군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조선 500년 체제의 기반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왕권 강화, 행정개혁, 호패법, 신문고, 사병혁파, 이 모든 것이 태종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황금기가 가능했던 것은 태종이 닦아놓은 제도적 토대 위에서였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2. 그가 남긴 유산. 태종이 구축한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는 이후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뼈대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남겨야 할 것을.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역설. 그것이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비극이자 위대함입니다. 오늘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피와 칼 위에 세워진 왕좌, 그리고 그 위에서 이루어진 개혁. 역사는 언제나 이런 복잡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종대왕, 태종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시킨 그 왕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